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증시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늘 저녁부터 또 미국 증시가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흐름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친구 친기. 미중 관계가 하루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갑자기 좋아지고 있어요. 어제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시진핑이랑 만났으며 3차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화장품, 게임주, 면세점 등 이때까지 눌려있던 친구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불안한 건 이겁니다. 워낙 지 맘대로라 가지고 막 큰 돈 들어가긴 좀 어렵고, 일단 다른 친구들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매력적인 가격이라면 그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오픈롤이라는 기업 기관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510대 1이 나왔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공모밴드가 11,000원에서 13,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1,000원 미만을 38%가 써내서 결국 공모가는 하단을 뚫고 내려가 만원에 확정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냥 좀 애매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는 진짜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AI가 조금 묻어 있어서 꽤나 괜찮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섹터 자체가 취업에 관련된 섹터라서 그렇게 시장의 관심을 받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구주 매출이 25%가 있다는 거, 기관수 예측이 요즘 들어 공모주 시장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패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기르분들이 이게 배정 수량이 한 4개나 5개 넘어갈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은, 그때는 요즘 들어 공모주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정도 배정을 준다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깜짝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두 번째 날, 그러니까 목요일 한 2시에서 3시쯤 확인했는데 균등 배정 수량이 한 2개에서 3개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릿은 이번에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그냥 패스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블랙록, JP모건, 우크라 재건. 우크라 정부가 재건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당사자가 재건을 생각하는 걸 보니까 전쟁이 뭐 끝나가긴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수천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한 재건은행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블랙록 그리고 JP모건이랑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우크라 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최근 들어 조금 주가가 올라서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전 세계적인 바람이 불면은 충분히 더 큰 테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아쉬운 거는 이거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실적이 실제로 찍힐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종전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가 뭐 거의 피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기대감이 더 오르기 전에 사서 기대감이 피크에 오를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비슷한 걸 꼽으라면 한 5년 전 대북 테마가 있겠죠. 김정은이랑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던 거, 그때를 참고로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은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까? 33년 만에 고점을 갱신한 일본. 그나저나 숫자도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33년 만인데 33,300포인트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진짜 너무 긴 시간이긴 한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오르긴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일본이 진짜 그렇게 좋나 라는 건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요즘 일본은 30년 만에 임금 인상이 실현되면서 기업에서 투자 의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디플레가 이어진 일본이 드디어 이제 이거를 벗어날 수 있겠다, 잃어버린 30년 한번 찾아볼까 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경제 지표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게 바로 이 주가다 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거죠. 여전히 심각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의 대표격인 일본이 반등이 가능할까, 반등 지속성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버핏 더 삽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5대 상사 지분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일본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버핏이 매수하니까 따라오는 금액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일본에 따르면 일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2달간 67조나 매수를 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버핏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버핏은 일본 5대 상사를 제외한 주식에는 다른 투자는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과연 일본 증시 전반적으로 다 으쌰으쌰할 수 있을지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이제 아마도 대부분 기리분들이 운전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만 주차해도 8만원. 자, 7월부터 당장 다음 달이죠. 기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나저나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어딘가 봤더니 기존에는 5곳이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당연히 절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모퉁이에다가 주차된 차량을 보면은 때리고 싶던 저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또한 횡단보도 플러스 초등학교 정문 앞, 이런 곳에는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주정차할 경우 차량에 따라서 4만원에서 8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 달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차가 아니라 컴퓨터다. 차량용 반도체 몸값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운전을 직접 하면서 말 그대로 차량은 결국 운송수단의 목적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운송수단 플러스 자율주행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찬밥 신세였던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를 컴퓨터로 바꿔주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는 귀한 몸이 될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도 계속 공부를 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인텔 42조 투자합니다. 요즘 뭔가 투자 소식을 많이 보는 듯 합니다. 그만큼 성장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될 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인텔이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42조를 때려 붓는다고 하며 당초 계획보다 거의 2배 정도 늘려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독일 역사상 외국인 투자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하며, 그리고 유럽의 문제가 뭐였죠? 맞습니다. 반도체를 구하려면 아시아에서 구해야 됐기 때문에 반도체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공장으로 인해서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과연 이번 투자로 인해서 유럽이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지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이야기하면은 또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하이닉스 15만원 갑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삼성증권.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유 때문이죠. 빠르게 복습해보자면 디램 판매가가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리고 HBM 매출이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AI 때문에 좋은 그 HBM 매출이 연말에는 전체 매출의 1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소리겠죠. 자,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수혜주 엔비디아만큼 SK하이닉스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버블 아님? 자, 이런 소식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닷컴 버블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 기릿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버블은 모두가 열광할 때 터지는 거다 보니까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때문에 여기저기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막 NFT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하루아침에 뭐 10%씩 오르던 그때만큼 과연 지금이 과열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아직은 아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자면 일단 지금 UBS 이사는 AI 열풍을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베이비 버블이다.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어쨌든 몸집을 키워나가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특히 AI라는 단어만 붙으면 급등하는 증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젠가는 터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니까 뭐 거의 다른 종목들 전부 다 버블 이런 식으로 터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반면 다른 애널리스트는 밸류를 보면은 아직 버블 초입도 아니다. 그리고 이는 닷컴 버블이 아니라 1995년 인터넷이 출현했을 때랑 비슷한 모습이다. 그만큼 AI는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절대 짧게 보면 안 된다라는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가 맞을지는 우리가 쉽게 알
할 수는 없겠죠. 결국 버블은 지나봐야 그때가 버블이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혹자는 코스피 4천 간다,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바보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식 경력이 몇십 년 된 사람들, 그렇게 날고긴 사람들도 전부 다 틀리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지나가 봐야 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막걸리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막걸리는 소주에 비해서 해외 수요가 많이 적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막걸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막걸리 업계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서두르는 중이라고 하며, 막걸리가 수출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짧은 유통기한 때문이죠. 막걸리는 발효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서 해외 판매하기는 절대 적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효모와 효소를 살균 처리해서 부패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게 결국은 막걸리 본연의 맛을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감칠맛과 탄산맛이 사라져 막걸리 맛이 좀 밍밍하다, 이러한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에 탄산을 추가해서 그런 식으로 출시도 한다고 하네요. 과연 해외에서도 막걸리가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몇 년 뒤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한항공 3분기가 더 좋다. 대한항공이 2개월 연속 여객수 100만 명을 넘겼는데, 단거리에서 장거리로 수요가 옮겨가며 7월부터 9월 여객수가 절정을 찍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여객수는 153만 6천 명인데 올해 5월은 19년 대비 72% 수준인 111만 명을 기록을 했고, 꽤나 많이 회복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업계는 올해 19년에 80%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진짜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주가도 대한항공 그리고 다른 LCC 기업들도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민증 또 폰에,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민증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는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민증은 실물 민증과 효력이 같아서 성년 확인, 그리고 대출 등 신청 시 신원 증명, 온라인 사용 등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이미 도입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저 길에선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좋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는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시대라서 당연히 이렇게 민증도 스마트폰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도 착용 로봇에 뛰어듭니다. 올해 삼성에서 의료용 착용 로봇을 출시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분명 그 전으로 로봇주의 움직임이 나타날 듯한데, 이 와중에 현대차도 의료용 로봇 인증 규제 전문가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대차그룹의 의료용 착용 로봇 이름은 엑스블 맥스라고 하며, 인증 및 규제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걸 봤을 때 삼성을 뒤따라 곧 출시하겠구나 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기술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걸 봤을 때 몸이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코로나 빠진 진단키트,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진단키트 업체들은 힘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SD 바이오센서의 주가는 1년 전만 하더라도 5만원이었죠. 하지만 지금 14,000원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 떨어지는 칼날, 이렇게 1년 내내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엔데믹 전환에 따른 진단키트 실적 때문인데요. SD 바이오센스의 진단키트 매출 비중은 90%에 달했으며 시젠도 57%인데, 이게 사실상 그냥 없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 그 다음에 시젠, 이 둘 다 역사적 고점에서 보면은 80% 이상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을 좋게 봐야 된다면 뭘 봐야 되나 라고 봤더니, 일단 SD 바이오센서는 메리디언 바이오를 인수한 거,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즌은 비코로나 부문 진단기기 매출액이 전년비 4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없이도 일단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텐트 알박기 없어진다. 이번 달 말부터 해수욕장의 텐트 알박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야, 알바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하면 그냥 갖다 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제로 치우기가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알바끼를 해도 그냥 경고장을 붙이는 거,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며, 앞으로는 해수욕장 내 야영,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을 통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해수욕장에서 알바끼 텐트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를 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포스코 퓨챔 LFP 개발 추진. 배터리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과거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LFP 배터리에 포스코 퓨챔 또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뛰어드나 봤더니 자체 개발 혹은 기술 있는 회사랑 제휴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며, 그나저나 요즘 LFP 배터리가 유행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비싼 니켈, 코발트보다 풍부한 광물인 철이 들어가는 LFP, 이게 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또 수급도 좋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현재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녀 1인당 월 60만원. 자,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돈을 주자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소멸도시 위기에 전락했던 전남의 강진군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 바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효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자, 같은 기간 전남 출생자 등록수는 2.7%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은 4.4%나 감소했는데 강진군, 야, 이거는 의미가 있겠죠. 40.6%나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자녀 수 구분 없이 그냥 매월 6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이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바우처, 아동 부모 수당이랑 별개로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출산 위기 이거를 극복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사교육비가 너무해. 요즘 수능 킬러 문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끌시끌하죠. 저는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큰 관심은 없었지만, 그런데 일단 사교육비를 좀 쳐내겠다는 의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사교육비가 갑자기 무리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인플레 시대를 맞아,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맞아 사교육비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싸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그 말이 나오겠죠. 사교육비 부담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또 출산율이 또 낮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교육을 조금 손질하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사교육을 좀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출산율 반등에 성공을 해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이런 소식을 보니까 출산 관련주를 좀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